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그 두 번째 시간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에 들어가게 된 나라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지금 바로 일본의 근대화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개항전 에도막부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 때 일본은 약 200년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하던 나라였습니다. 서양과의 교역은 오로지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와만 했었는데요. 서양 열강들이 점점 아시아로 발을 뻗어오고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청이 아편전쟁에서 영국에게 무너지는 것을 본 일본은 서양 열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일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게 일본은 여러 각도로 매력적인 땅이었는데요.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문을 무력으로 열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미국의 페리 제독은 4대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 앞바다에서 개항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포를 빵빵 터뜨리며 겁을 주는 미국에 일본의 에도막부는 맞서 싸우지 않고 바로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 미일 화친 조약인데요.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2개의 항구 개항과 영사관의 설치,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약속하게 됩니다. 이 최애국 대우라는 건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라는 뜻으로 일본이 이후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맺더라도 그 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일 화친 조약은 일본의 개항에 물꼬를 열었는데요. 이후 또 한 번 거대한 함대를 끌고 일본 앞바다에 나타난 페리 제독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의 결과 4개의 항구의 추가 개항,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등이 추가되는데요. 영사재판권은 다른 말로 하면 치외법권으로 만약 미국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미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그리고 협정관세는 관세의 자주권을 포기한다는 건데요. 개항 이후 들어오는 미국 상품에 관세는 붙이되 관세의 비율은 미국이 정한다는 뜻이었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미일수호 통상조약 역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에도막부에 대해 일본 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개항 이후 쏟아지는 외국 상품으로 국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자 백성들의 불만도 높아졌는데요. 이에 무능한 막부 대신 천황을 중심으로 서양을 몰아내자는 존왕양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본의 정치체제를 잠시 살펴보자면요. 막부는 쇼군을 중심으로 중앙에 있고 지방은 무사들이 다스리는 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건제 체제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 때도 천황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상징적인 존재였는데요. 막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다시금 천황 중심으로 뭉쳐 외세를 몰아내자고 주장한 게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존왕양이 운동은 막부를 몰아내자는 막부 타도 운동으로 발전하고요. 결국 에도 막부는 무너지는데요. 에도 막부의 붕괴 후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인 메이지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개혁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요.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목표로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도를 도쿄로 바꿔 수도로 삼고 지방엔 기존의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해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바꾸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의 정치체제인 봉건제가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자리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했으며 서양 문물과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이때 파견된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인데요. 메이지 정부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이와쿠라 사절단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약 2년간 미국과 영국 등 12개의 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와 일본의 대대적인 서구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외국 기술자를 초빙해 근대적 산업을 육성하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고요. 근대적 군대 육성을 위해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병제라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 군대에 다녀오게 하는 걸 뜻하는데요. 이러한 징병제는 기존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지배층인 사회였는데요. 이렇게 징병제를 실시해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자 기존의 무사층이 애매해져 버립니다. 거기에 메이지 유신 이후 사무라이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고 그동안 사무라이들이 누리던 특권이 모두 사라졌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무사층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이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본에서 사용한 방법은 다름 아닌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이었는데요. 이러한 정한론은 당장에 실행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엔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게 되죠. 이 밖에도 음력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도입했으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세를 화폐로 내게 하고 일요일 휴무제와 단발령, 서구식 의복의 착용 등 일본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지식인들의 의식 변화도 있었는데요. 일부 지식인들은 헌법을 제정하고 서양의 의회 제도를 도입하자는 자유민권 운동을 벌입니다만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889년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고 의회가 개설되며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헌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헌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헌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고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등 천황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은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는데요. 일본의 본격적인 제국주의화와 침략 전쟁에 대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은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과 일본이 대립한 전쟁이었는데요.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국 강의에서 양무운동의 한계를 드러낸 게 바로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였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청일전쟁을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승자는 메이지 유신으로 빠른 서구화를 꾀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청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획득했으며 랴오둥반도와 타이완까지 할양받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겠죠? 사실 일본에게 청은 그동안 넘사벽이었는데요. 이렇게 청을 이기고 랴오둥반도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찬물을 끼얹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찾아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에게 일본의 행보는 눈의 가시였겠죠? 뭐냐 이 갑툭튀 듣보잡은 감히 아직 나도 차지하지 못한 랴오둥반도를 차지해? 라고 생각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데요.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삼국간섭에 일본은 결국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는데요. 이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칼을 갈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획득한 배상금을 군수산업 육성에 투자해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는데요. 이게 바로 배상금 사용 내역입니다. 군비 확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삼국간섭 이후 약 10년 뒤 만주와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를 향해 일본이 칼을 뽑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던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은 후 랴오둥반도 남단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항인 리순을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와 스시마섬 일대에서 연이어 러시아를 격파하며 승기를 잡은 일본. 결국 미국의 중재로 전쟁은 중단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포츠머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은 랴오둥반도의 조차권과 사할린 남쪽의 절반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후 일본은 결국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일본이 치밀하고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지배력을 키워나갔던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을 열고 경제 침략을 해왔으며 이모곤란과 갑신정변 등으로 조선에 대한 청해 간섭이 심해지자 청일 전쟁을 일으켜 청이 조선에서 손을 떼게 만들고 이후 러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러시아까지 공격해 결국 한반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발빠른 근대화에 성공했고 결국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들게 되었네요. 오늘은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일본의 근대화 정책인 메이지 유신의 내용과 그에 따른 일본의 변화를 잘 정리하시고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승리로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그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